자, 이번 시간에는 104쪽이에요. 104쪽. 2절에 이제 개공의 겸업. 겸업은 꼭 출제가 됩니다. 세 개공의 겸업이죠. 법인과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에 대한 겸업의 차이를 공부하는 것인데, 먼저 이제 겸업 제한 받는 건 법인이죠.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고,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에는 14조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쪽에 좀 메모 좀 하시죠. 메모를 어디다 하시는 게 좋을래나. 104쪽 맨 위에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5쪽 맨 위에도 좋고. 한 3줄 정도 줄 딱딱 맞춰 쓰셔야 돼요. 이제 겸업의 차이인데, 먼저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쓰는 대로 잘 쓰세요. 첫 번째는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밖의 업무는 할 수가 없다. 14조는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7가지 업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단 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이 별도로 없어요. 줄 맞춰 써야 돼요. 이렇게 다 가능하다. 닥치는 대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칙상 개공. 이 사람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색깔로 이쁘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5개의 업무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구나.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는 부칙상 개공 빼고는 할 수 있구나. 그 밖의 업무는 법인만 빼고는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시를 잘 해보시면 돼요. 자, 다 적으셨으리라고 믿어요. 이건 학원 강의가 아니니까, 인강이니까 멈추고 적으시면 되죠. 다 적으셨고, 그럼 이제 순서는 이거예요. 자, 다음 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걸 찾아라, 또는 업무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올 정도로 자주 나와요. 그러면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중개업 5개 경공매 아닌 걸 찾으면 돼. 아닌 걸 찾으면 되고. 그러니 지금부터 순서는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쭉 보는 거예요. 쭉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과 비교하는 학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맨 위에 법조문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104조 맨 상단부 법의 14조. 법의 14조 1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줄 중개업 보이시죠? 중개업. 그리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는 밑에 1, 2, 3, 4, 5 5개를 말해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5개의 업무와 제2항. 제2항은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말하죠. 2항은 뭐 대략 보면 경매, 공매 이런 말이 쭉 적혀 있어요. 자, 이거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다. 법인은 중개업과 5개의 업무와 경공매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이 14조 1항이에요. 14조 1항. 자, 그러면 이 법인인 개공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잠깐 생각해보죠. 이 5개 업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5개의 업무에 대해서 잠시 메모 좀 해보세요. 5개의 업무는 중개업일까 아닐까? 중개업이 아닌 업무예요. 그럼 중개업은 뭐냐고요? 뭐긴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죠. 중개는 뭐냐고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한마디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중개잖아요.
이걸 돈 받고 계속하는 게 중개업이고, 이 5개 업무는 이런 일이 아니라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 그러면 이 5개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보수를, 중개 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중개 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5개는 중개법인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5개는 사실 결론 말씀드리면 자유업이에요. 자유업. 자유이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중개법인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개법인은 이 7가지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냥. 이거 외에는 못 한다는 얘기지, 5개는 법인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개공이 다 가능하잖아요. 이 경범매 업무도 당연히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오른쪽에 따로 있으니까요. 다만 부칙상 개공만 못하게 만든 거죠. 이 5개 업무의 특징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따 본문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법인인, 개업, 공인 중에서 할 수 있는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시자. 저 밑에 본문 내려가죠. 자, 법인인 개공은 14조에 정해진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개설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그 업무만 할 수 있다. 14조 업무는 중개업과 중개업이 아닌 부동산과 관련된 5개의 업무, 그리고 경매, 공매 관련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중개업이죠. 첫 번째는 중개업이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하는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그 임대 관리, 중개업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임대 관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인데, 임대 관리는 내 건물 관리예요, 남의 건물 관리예요? 당연히 남의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는 일이죠. 임대 관리를 하는 등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룸 건물을 소유자가 멀리 산대요. 그저 개공한테 맡긴 거예요. 이 건물 통째로 맡아주세요. 내가 맡았어요. 맡아서 관리를 해주죠. 월세 안 밀리게 잘 받아주고 임차인과 문제 있으면 갈등 해결해주고, 그리고 관리비 받아서 전체 건물 관리해주고, 전체 임대료 수입액에 얼마씩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임대 관리예요. 근데 개공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개공이 하면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임차인 한 명 나갔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차를 중개해주고, 폭비는 별도예요. 중개보수는 별도로 받는 일이죠. 이렇게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와 주택에 임대 관리해주는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외의 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 생뚱맞은 걸 낼 때도 있어요. 뭐 운송업 또는 뭐 감정평가업 이런 게 나온 적도 있고, 뭐 저당 채권의 발행과 유통 뭐 이런 게 나온 적도 있고, 이게 생뚱맞은 걸 내면 쉽게 맞춰요. 쉽게 맞히는데 이 안에서 살짝 말장난 할 때가 있어요. 말장난. 예를 들면 상가와 주택에 임대업을 할 수 있다. 자, OX. X. 임대 관리는 남의 건물을 관리해 주는 거고, 임대업은 내가 건물 사서 내가 임대업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장난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게 노란색으로 X로 쓰는 것도 잘 적어놔야 돼요. 잘 적어놔야 됩니다. X라고 써 있는 것들은 중개법인이 할 수 없는 그 밖의 업무죠. 왜 잘 적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은 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심지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창고의 관리업을 할 수 있다. X, 관리 대행. 심지어 3년 전에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X예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 임대관리,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이제 치사합니다. 요즘 문제들이. X라도 있는 것도 잘 알아놔야 된다. 자, 두 번째 봤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또 개발 또 거래에 관하여 상담. 흔히 부동산 컨설팅업이라고 하죠. 이거 따로따로 나와요.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요. 그럼 이용 상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빵집을 하고 싶다, 커피숍을 하고 싶다. 위치 선정해 주는 거죠. 뭐 시장 분석, 입지 분석, 뭐 수익 분석 이런 거 해주고 이용 상담 해주고 대가를 받는 일. 중개가 아니고 컨설팅이죠. 토지 개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 뭐 투자 상담 이런 거죠.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런 거.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할 수 있다. 법인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OX, X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부동산 개발업 이게 아니에요. 뭐 거래업 이런 것도 틀리긴 한데 잘 안 나와요.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셨고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흔히 사람들은 프랜차이즈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114 또는 뭐 스피드뱅크 뭐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중개법인인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개공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죠. 그리고 매월 정보 제공해주고 홈페이지 광고도 해주고 이렇게 매월 얼마씩 이제 고정 수입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업무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이 개공 자리가 중요해요. 개공. 자, 개공을 대상으로 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옛날에 쉽게 낼 땐 중개 의뢰인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잘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아니 뭐 중개 의뢰인이 집 좀 팔아달라고 왔어요. 집 팔아달라고 왔는데 길을 앉혀놓고 너에게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해줄게. 수수료 200만 원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냈다가 출제위원들이 망신을 얻었죠. 망신을 샀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집을 냈다고. 중개 의뢰인이 말이 되냐고. 그러다가 잠적했죠. 잠적해서 몇 년 만에 컴백했어요. 컴백해서 비장의 카드를 꺼냈죠. 어떻게 냈느냐.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OX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등록을 준비 중이잖아요. 준비 중이는 안 되고 이미 등록한 개공만 대상으로 X로 냈어요. 그래서 박수 받아서 멋있는 질문을 냈다고. 멋있는 질문. 그랬더니 그냥 우쭐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이런 무리수를 두더라고. 어떻게 냈느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X로 냈어. 이 말도 안 돼. 시험 준비생이라니. 예. 그래서 요즘엔 누가 잘 됐나? 아직 개공은 아닌 누구? 개공은 아닌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러면 틀려요. 조심해야 돼 이거. 개공만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5개의 업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 3, 4 보셨고 뭐 니은에 잘 써놨죠. 개공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면 틀린 거라고. 자, 5번째 갑니다. 자, 5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자,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죠. 현재 우리 중개업이 아닌 것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용어 정리 좀 해보죠. 이 분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축된 건물을 쪼개 파는 걸 분양이라고 그래요. 새로 지은 건물을 쪼개 팔 때 분양이라 하죠. 분양 대행은 말 그대로 이걸 대신해 주는 일이에요. A가 신축한 건물을 B한테 네가 좀 팔아줘. 그래서 이렇게 쪼개 팔아요. 쪼개 팔고 A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일. 이게 분양 대행이에요. 이게 왜 중개와 다르냐면 이 분양 대행은 어떤 위탁을 받아서 판매하는 개념이에요. 위탁을 받아 이걸 어떤 판매를 하는 개념. 예를 들면 뭐 이게 부동산 말고 동산으로 생각해 보면 네가 자전거 100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네가 좀 팔아줘.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자전거 100대를 팔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자전거 값만 내는 거죠. 수수료는 내는 게 아니라 소개료는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A로부터만 수수료를 받는 일이에요. 이게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은 건축물로 하면은 내가 지은 건축물을 네가 좀 팔아줘. 그럼 사는 사람들은 건물값만 내는 거예요. 건물값만. 소개료는 없고 A로부터만 그 대가를 받는 일이죠. 다만 이 분양대행이 중개는 아니기 때문에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잖아요. 중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 보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수수료를 꽤 많이 받아요. 최대 한 5% 정도까지 받죠. 예를 들어서 한 공간 상가 5억짜리 분양해줬다. 수수료 5%만 해도 2,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복비의 거의 10배에 달해요. 그래서 분양대행을 일반인도 많이 하지만 개공들도 붙어서 많이 하죠. 분양대행에 맞들이면 중개하기 힘들어요. 어쨌건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법인은 상가에 분양대행할 수 있고 주택에 분양대행할 수 있는데 그 규모의 제한은 없죠. 모든 상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문제가 뭐가 잘 나오냐면 택지 분양대행할 수 있다. X. 토지 분양대행할 수 있다. X. 이게 잘 나와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이 가능하다. 자, 요 5번째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 알았고요. 자,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그러니까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해주는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핵심 단어는 소개와 알선이에요. 도배집, 이삿짐 센터 소개해주고 대가받는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나오느냐? 뻔하죠 뭐. 도배업 할 수 있다. X. 이사업 할 수 있다. X. 이렇게 잘 나와요. 네, 중개법인을 말합니다 지금. 결국 중개법인의 2, 3, 4, 5, 6 이렇게 5가지 업무를 받습니다. 5개 업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여기 흰색으로 쓴 5가지는 5개. 이 노란색으로 쓴 X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다 그 밖에. 그 밖에 없는데. 자, 중개법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보고 있고요. 주로 노란색으로 쓴 것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7번째. 이제 경공매. 경공매 나갑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그 매수 신청이라는 말하고 입찰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입찰을 대리한다. 자, 그러면 단어부터 생각해 보죠. 경매는 우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죠. 경매, 말 그대로 경매고, 이 공매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것들을 얘가 체납했대. 체납을 하게 되면 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시켜요.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한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대행합니다. 이거는 경매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와 유사하다고 봐요. 이 공매의 입찰에서 내가 1등 했어요. 1등 하면 체납자하고 앉아서 매매계약서를 쓸 수 없죠. 만나주긴 하겠어요? 연락처는 알아요? 당연히 모르니까 이 강제 매각이므로 입찰에서 1등해서 대금 납부를 하면 역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점에서는 경매와 유사하죠. 유사해요. 이런 공매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예전에 우리 중개대상물 말씀드릴 때 일반 재산 같은 거, 용도가 폐지된, 더 이상 행정 용도로 쓰이지 않는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공매를 할 수 있어요. 공매. 이 공매를 해야 당연하죠. 일반 개인과 1대1 매매 계약을 하면 부조리가 생길 테니까 공매하는데
이 공매에 입찰해서 내가 1등을 했다. 이럴 경우는 이건 강제 매각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지자체하고 앉아서 매매 계약서를 써요. 매매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소유권 취득하고 그래요. 이런 재산은 뭐 권리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어떤 뭐 저당권이나 또는 뭐 근저당권이나 압류해서 뭐 이게 강제로 매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큰 부담은 없고 뭐 경쟁 입찰을 해서 매수인을 공매로 뽑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 쓰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공매들이 있어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매각만 경매라 부르고 나머지 것들 일반 경제 입찰 방식으로 뽑는 것들을 다 공매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공매는 후대 지방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매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 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일이에요. 입찰은 네가 하고. 그럼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법원 경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개공이고 여기는 이제 위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걸 자세히 배우는데 위임인으로부터 개공이 대리권을 받죠. 대리권,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가지고 경매에 대리 입찰하는 거죠. 입찰을 대리하는 거예요. 입찰을 대리해서 뭐 아무 개의 대리인 개공 이렇게 입찰표에 써내는 거예요. 1등 했다. 1등 하면 본인이 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고 나는 이제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이죠. 이런 걸 우리가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을 대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잠시 말씀드려야 돼요.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잘 들으세요. 경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중에 경매 파트에서 배워요. 의무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워요. 의무경매는 담보물권 실행 경매예요. 예를 들면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나 이렇게 담보물권 실행 경매를 의무경매를 합니다. 은행에 저당 잡히고 아파트 저당 잡히고 돈 빌렸어요. 돈 빌렸고 은행은 이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예요. 매달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내셔야 하잖아요. 안 내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궁금하면 버텨보면 되거든요. 몇 달 안 내봤어요. 안 내봤더니 법원에 은행에서 경고해요. 왜 안 내시냐고. 안 내시면 경매할 거라고. 궁금하면 좀 더 안 내보면 돼요. 안 내보면 이제 은행은 참지 않아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어요.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의무경매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경매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경매가 강제경매인데 예를 들어 A가 B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만 쓴 거예요. 근데 약속된 날짜까지 안 줘요. 그럼 채무자 재산에다가 이 차용증으로 바로 경매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차용증은 우리 둘이 쓴 채권계약서일 뿐이에요. 아니 사실 우리 둘 말고 정말로 돈을 빌렸는지 안 갚았는지 누가 알 길이 있나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걸로 바로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채무자 재산이 있는가도 조회도 해봐야 되죠. 재산이 있으면 여기에 가압류도 거래해야 돼.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해서 해야 되고요. 가압류를 한 다음에 본안소송 들어가는 거죠. 대여금 갚어라고 소송해야 돼. 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아요. 이자 완금 얼마 갚아라 이렇게 판결문을 받아요. 이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판결문을 받아서 법원에 내가 가압류한 이 재산에다가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문서 써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요. 이걸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 하거든요. 집행문을 써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집행문이 나와요. 그럼 이 판결문과 집행문 이 두 장을 묶어서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집행권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채무자 소유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경매 신청서와 함께 써내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해요. 원래 이게 경매 이런 복잡한 거예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경매를 의무경매를 한다고요. 그런데 자 일단 강제경매를 보면은 경매를 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소송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일종의 소송 사건인 거죠.
소송사건. 경매에 대해서 대리를 한다. 대리. 한다는 건 결국 소송사건에 대해서 대리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소송사건에 대리를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긴 변호사죠. 변호사. 아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대리. 이건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근데 2005년도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2006년부터 공인중개사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법무사법 개정돼서 법무사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대한민국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셋뿐이에요. 대가성 있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만 이거 허용돼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소송사건의 대리다 보니까 아무나 못하고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자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뿐이라고요. 그 대신 이거는 원래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번 잘 보세요. 7번에 니은 보면 니은. 이 가운데 7번의 업무 가운데 경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냥은 못한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먼저 이걸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된 후 우리가 7강에서 등록한청에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지방법원에 가는 거예요. 지방법원에 가서 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이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하고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어야 저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하고. 증을 따서 곧바로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 거쳐서. 개공이 된 이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옵션이죠.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법원 규칙이라는 걸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 일단 7번에 니은까지 보신 건데 7번에 기억부터 다시 할 거예요. 7번을 쪼개면 총 4개로 쪼개져요. 잘 보세요. 경매 분석알선. 두 번째는 경매 매수신청 대리. 세 번째는 공매 분석알선. 세 번째. 네 번째는 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게 4개로 쪼개져요. 경매, 그리고 공매, 공매, 이게 4개로 쪼개져요. 4개로. 쪼갠 것이 제가 그 기억이죠. 기억. 경매 분석알선, 경매 매수신청 대리, 공매 분석알선, 공매 매수신청 대리. 일부러 4개 쪼개드렸어요. 기억에다가. 쪼개드렸고 이걸 니은 보면 이 4가지 중에 경매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두 번째로 써 있는 거죠. 이걸 하고 싶을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그러므로 경매 분석, 공매 분석, 그 다음에 알선, 그리고 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로지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해서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제가 문제 내볼게요. 경매 권리 분석과 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X. 공매 분석 알선을 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X. 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해선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X라고 X. 오로지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해서만 지방법원에 등록한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 정리를 다 해봤고, 자, 밑에 이제 반가로 2번 갑니다. 중개업 외 5가지 업무. 중개업 외 5가지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 또 합의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경매, 공매 업무는 이것도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중개보수 적용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 아까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럼 현재 이 중개법인에게는 겸업 제한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용된 업무 외에 겸업을 했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 제재도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렇게 겸업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겸업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밑에 겸업 제한 없음. 1.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에 대해서는 중개업과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겸업의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요. 따라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업무도 다 가능해요. 문제 내볼게요. 칠판 보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업무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는 못 내요.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 내요. 문제 내볼게요.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상가, 주택, 임대관리,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어때요? 5. 5개. 5. 이용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다. 5. 하세요. 하시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어때요? 5. 하시라고. 사람들 가끔 그래요. 저건 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일 아닌가요? 버거우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 할 수 있다. 5번, 6번 다 할 수 있다. 경공매 할 수 있다 없다. 하세요. 다만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번호에 등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임대업 할 수 있다. OX. 이거 잘 틀려요. 임대업 할 수 있다. 5. 여기 보세요. 5. 여기 그 밖에 업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밖에 업무는 법인만 못 한다고요. 그 밖에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 개발업. 하세요. 하시고, 택지 분양대. 제발 해. 하고, 도배집. 하시고, 이삿짐센터.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다. 그 외에, 문방구. 하시고, 편의점. 좋아. 세탁소. 물론이고, 치킨집. 다 할 수 있어, 다. 못하는 게 없어. 닥치는 대로 하는. 치킨집 땅이죠. 7시까지 중개업하고, 불 떼고 이제 새벽까지 하고 이제 한 달 있으면 뭐 쌍꺼풀 터지는 거죠. 힘들죠, 뭐. 힘들고. 아침에 손님이 찾아오지. 아니, 맛있는 냄새 난다고. 닭다리 튀겨주고, 커피도 타주고. 이거 대박 중개업 되는 거죠. 아무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못하는 게 없어. 할 수 있다 뜨면 다 오예요. 다 오. 일단, 부칙상 개공은 경공매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업무를 모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없다. 또 이제 좀 더 심학습 해보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물어볼 때를 앞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자, 모든 개공은 5개 할 수 있다. OX 흰색 5개. 5. 자, 모든 개공은 경공매 다 할 수 있다. X. 자, 모든 개공은 그 밖에 할 수 있다. X. 법인. 예를 들면 모든 개공은 택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법인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고 5개가 떴어. 다 돼? 다 되지. 경공매 떴어. 법인. 아니요. 경공매 떴어. 그러면 이제 중개인 아저씨 X. 안 되고. 그 밖에네. 법인 X.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를 잘 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얘네 둘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법인이 아닌 개공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부를 때도 있다고. 네.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O, 법인 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밖의 업무는 법인 빼고 한다 이거지. 법인이 아닌 개공은 택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맞아. 법인 못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상대를 하다 보면은 이 그림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거든요. 법인 겸업 쪽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법인 겸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나올 때는 법인을 부를 때예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을 섞어서 낼 때는 조금 까다로워져요. 모든 개공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법인이 아닌 개공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끝났고 이제 3절 들어갑니다. 3절은 제목이 고용인. 3절에 고용인 파트까지 왔습니다. 이 단원도 뭐 웬만하면 한 문제 나오는 편인데요. 법조문 밑으로 내려오시죠. 자, 고용. 자, 이제 고용관계 종료 이런 거 나올 텐데요. 일단 고용은 일단 종류는 우리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있죠. 소공, 영어로 SG. 중개보조원은 우리 JB 그랬죠. JB. 소공 SG와 JB가 있고 결격만 없으면 고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가능합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자, 업무 범위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죠. 수행할 수 있는 자. 보조도 할 수 있는 자고 중개보조원은 수행은 못하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중개 업무 수행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세 가지였다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보통 이 정도를 말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로 들어갑니다. 이쪽은 뭐 문제가 대단히 잘 나옵니다. 대단히 잘 나와요. 먼저 고용신고 들어갑니다. 자, 고용신고 등 그 두 줄도 시험에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괜히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걸 내줘요. 짜증나게. 이런 거 뭐 외우긴 어려운데 보통 구체적인 어떤 절차 같은 건 국토교통부령 정하거든요.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건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둘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의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공은 고용신고 들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 부분을 찾아드릴게요. 첫 줄에 고용한 경우에는 이만큼 7글자. 고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줄 업무 개시 전까지 이만큼이에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우리 소공이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핵심만 읽어볼게요. 다시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적어보죠. 고용한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고용신고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너랑 나랑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고용을 먼저 하는 거죠. 고용을 먼저 하고 고용을 했으면 그 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법조문이. 자, 이런 것 좀 적어두세요. 뭘 적어두냐면 자,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당연히 OX. 당연히 X예요. 몇 년 전에는 이랬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틀리게 잘 나오거든요. 실제 법조문이 이랬다가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바꿨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고용한 날부터 10일안에 신고해라. 옛날에 그랬을 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받거든요. 업무정지 한 달짜리인데, 뭐 보통 옆집에서 많이 찔러요. 저 중개보조원이 사장인데, 중개보조원 사장이라도 그냥 고용신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으니까 막 고용신고 안 했다고 확 등록한 장에 전화해서 찔러버립니다. 공무원이 이제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아, 왜 이 사람 중개보조원인데 왜 신고 안 했냐고. 업무정지 주겠다고. 그랬더니 개공이, 그저께 들어왔어요. 예, 그저께. 열흘 안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신고를 할게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맞아요. 옆집 갔어. 옆집 갔더니, 아, 왜 이 사람 고용신고 안 했어요? 저번 주에도 있던데. 고용신고 왜 안 했어요? 업무정지 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열흘째래, 열흘째. 에? 오늘 오후에 가려고 그랬대. 아, 왜 그러니? 에? 고용신고 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래. 이러니까 아무도 안 걸려요. 아무도. 10일 안에 신고하다 보니까 제도를 잘못 만든 거죠. 안 되겠다. 고용했다 이거지? 고용했으면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해라. 그래서 고용신고 안 한 사람이 앉아있다? 무조건 위반인 거죠. 무조건 위반. 그래서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였고, 동그라미 2번.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오른쪽에 그 서식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게 고용신고서이기도 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서이기도 하군요. 인장등록신고서이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번에 인장등록 공부할 때. 그렇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참고하시고. 왼쪽으로 옵니다. 3번 중요합니다만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소공의 고용신고를 할 때 그의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소공의 고용신고를 할 때 그 소공의 자격증 사본 낼 필요가 없다.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안 냈지.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안 냈고 분사무소 고용신고할 때도 안 내고 있죠. 지금 3번. 등록관청에는 항상 안 냅니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니까. 다음 고용신고 안 했을 때 업무정지다 이런 것도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고용관계 종료신고합니다. 소공이나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 이거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10일 안에 신고라는 얘기지. 헤어지고 나서 10일 안에 신고해라. 예전에 뭐 웃기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요. 한번 받아 써보세요.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자, 느낌 어때요? 느낌. 당연히 틀렸죠. 10일 안에 신고를 했으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헤어지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는 얘기인데 보조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좀만 기다려. 등록한자마다 나 쟤 자르려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 와서 야, 너 잘렸어. 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미리 신고합니까 이걸. 깔끔하게 둘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왜 10일을 줬냐.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막 계속 또 귀찮게 할 수 있잖아. 와서 사장님 왜 날 잘랐어? 너 그럴 줄 몰랐어. 고용 최고 괴롭힐 수도 있잖아. 괴롭힐 수 있으니 한 2, 3일간은 더 진통이 있을 수 있잖아. 원래 우리 헤어질 때는 좀 진통이 있잖아. 원래 좀 많이 헤어져 봤잖아. 예? 헤어질 때는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됐으면 10일 안에 신고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일 안에 신고해라. 숫자 10일 들어가죠. 10일. 보통 뭐 잘리면 기분 더럽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10일 이게 신고하면 됩니다. 숫자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잘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10일 안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신고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을 때도 이제 업무정지도 받고 그래요.
밑에 이제 고용인에 대해서 업무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뭐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오른쪽에 신고서도 이렇게 생겼고, 신고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나가시고, 이제 110페이지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져요. 110페이지 단원이 끝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지고, 이제 11강에서 우리가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배우고, 그 다음에 인장, 휴폐업, 이런 내용까지 하면 이제 4장 내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4장 내용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